전국이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소리였습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2부입니다. 앞서 1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경찰에 재고소한 별장 성접대 피해 여성의 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 연결했는데요. 2부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찬진 변호사님? 네. 윤중천 씨 역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판결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유죄가 나온 부분은 다른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이고요. 네. 이 사건 피해 여성과 관련된 부분은 그 세 건인데 기소된 부분이 세 건인데 그 세 건의 중에 그 두 개는 공소기각 소위 공소시효가 넘어갔다는 거고 하나는 그 면소 판결을 가지고 그 두 가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판단해 보면은 그 과연 그런 행위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판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동영상이 새로 발견됐다는 것이 그 공소시효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의 판단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비판이 되는 부분은 이 공소 제기된 내용들이 적어도 2006년 연말, 그다음에 2007년 여름경에 관한 두 건과 2007년 11월에 관한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 여성이 어떻게 그 기간까지 약 수십 차례 걸쳐 성폭력을 당해서 성적으로 노예화되어지는 과정에 관한 부분들에 관한 그 판단을 전제적인 판단을 저희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피해자의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그 대법원 판례 성인지 감수성을 그 고려한 판단을 하라는 부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요.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2013년 1차 수사 때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 이해가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변호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박준영 변호사가 어떤 근거를 그런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김 전 차관은 특수 강간에 관해서 입건 조처가 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런 발언이 됐는지 전 맥락을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이 강간 성폭행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접대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김 전 차관은 접대고 뭐건 이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고 하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정에서는 좀 달랐지만. 자, 일단 지금 이찬진 변호사님과 우리 피해 여성분들께서는 공소시효가 잘못됐다. 재설정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 공소시효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PTSD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발생 시까지 소위 치상 사건 이 경우에는 그때서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되는 그 판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 선례가 하나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근데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 7월경부터 별장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역삼동 오피스텔에 입소하게 된 과정 1년의 과정 동안 이루어졌던 일련의 성폭력들 이
이런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이 사람이 성노예화되고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이미 그 형성되어 있는 과정이고 그 예. 뒤에도 계속적으로 성폭력에 시달리면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의 처방이나 그 진료를 받은 게 2008년 3월부터예요. 네. 정확한 진단은 2013년에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 시점이 2008년 3월로 할 것이냐, 2013년 할 것이냐에 관한 그 논쟁은 있을 수 있어도, 네. 적어도 그걸 적용하게 되면 소위 강간치상이나 네. 특수강간치상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적어도 15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루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네. 저희 입장입니다. 2013년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아예 전부 다 적용되는 거, 소위 단순 강간이라도 다 적용되는 것이고, 네네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PTSD가 2008년 3월 판단하건 13년 판단하거나 이 일련의 범행들은 강간치상으로 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공소시효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예.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근데 이 경찰의 재고소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재고소를. 근데 이제 경찰에서 이 수사를 해서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검찰이 또 묵살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수사 기록이 경찰에서 웬만큼은 수사돼가지고 유죄의 증거인 참고인 진술이나 관련된 그 증거들이 구속 기소될 사안 정도로 성취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어떻게 오염됐는지 이 사건이 왜곡됐는지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기록을 검찰에서 보존하고 대외적으로 비밀로 다루고 있는 이 자료를 경찰이 일단 받아야 돼요. 네. 이 부분부터가 이제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 과정이 이제 진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지휘권을 남용해서 사건을 검찰로 올리라고 한다고 하면 또다시 제3의 은폐와 관련된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하겠죠. 알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 역시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이들에 대한 수사 기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이 문제 사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돼서 왜곡되어지고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를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오염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쓰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진상조사단 단계나 특수단 단계에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면 과거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왜곡되어지고 오염되어진 그 증거들을 다시 조사를 통해서 재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은 상태에서 기소 여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뭐냐면 직권남용을 단지 처벌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지연된 것이긴 하지만 정의를 좀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계기를 이 사건의 조사를 통해서 좀 잡고자 하는 거죠. 네,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예, 이찬진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우리 오창석 소기자 주 5일 나왔다가 이제 하루가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점점 인터뷰 시간이 점점 인터뷰 등 다른 시간이 치고 들어오고 시간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 뭔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제가 전하는 소식보다 또 하루하루 또 갑자기 또 치고 들어오는 속보라든지 네네네. 중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또 전달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위기감을 느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가 5개 중 3개가 무려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명예학 박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박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처음에 논란이 일었을 때는 이제 정식 박사는 아니고 명예 박사였다라고 살짝 후진을 했다가 네. 그 중에 이제 5개 중 3개가 허위로 드러났는데요. 일단 교육부 같은 경우는 해임을 요구하고 임원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교육부에 따르면은 교육부의 총장 임면 보고 임원 취임 승인 요청, 네. 대교협 임원 취임 승인 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이력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립학교 법안을 위반한 것이 있는데요. 최 총장이 이사로 재직하던 그러니까 총장으로 임명되기 전이었던 네. 이사 시절에 1998년 1월 자신의 총장 선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본인이 총장이 되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사립학교법 위반인데요. 학교 법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참여한 것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을 직접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아직도 학교에 할 일이 조금 더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요. 최성해 총장.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이 박사가 아니라고 총장직을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네. 허위 학력을 기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총장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학사 출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4년제 대학만 나오신 분 중에 총장이 된 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성해 총장. 교육자적 양심 말씀하시더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학력 위조라니요. 네,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동안 검찰이나 언론이 최성해 총장 입만 바라보면서 그분 이야기를 진실로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전했던 또 판단했던 이런 흑역사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네. 그 당시에는 뭐 검찰의 기소 단계라든지 수사 진행 상황이 전혀 없던 시기에 총장의 말만 믿고 이것은 허위다, 위조했다라고 단정지어서 보도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정확히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네. 집중됐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 국회 본청 앞을 점령한 사람들. 네. 조직적으로 모였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여의도에 서로 모르는 사이로 해가지고 각자 볼일을 보다가 어느 순간 모인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냐 의혹이 있었는데요. 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16일에 모였는데요. 그 하루 전이었습니다. 15일 오후 2시께 태극기 부대 단체 채팅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체 채팅방에 충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나왔는데요. 네. 국회를 점거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중앙당을 중심으로 열리는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도 있으니 참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16일 월요일 11시라는 시간 국회 본처감 계단이라는 명확한 장소까지 나왔습니다. 네, 네. 또한 몇몇 단체는 시위대 복장이나 등산복 복장으로 출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캐주얼 복장을 입으라라고 복장 지시도 했고요. 반드시 태극기와 피켓은 손가방에 숨겨오라는 아주 자세한 지시사항까지도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한 이제 국회 7개 문이 모두 봉쇄됐다라는 당일 아침에 채팅방의 메시지 내용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정문에서 오른쪽 길로 가다가 벚꽃길로 작은 길이 있으니 그리로 돌아오라는 아주 세부적인 지침까지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쪽문이 있다. 이런 문자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집회인데 여기 참여하라면서 안내와 참여 계획을 공지했던 것이고 이게 치밀하게 공유가 됐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한국당의 공지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한국당의 직능국은 집회가 있기 하루 전이었죠. 15일 밤 9시를 조금 넘겼을 때 중앙위원님께서는 10시 40분까지
이 규탄대회에 반드시 참석해달라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네네. 청와대 앞 시위대 이들에게도 이 내용이 공유가 됐고 상당수가 여기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들끼리는 이제 믿습니다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네네. 아멘 아멘 이러면서 호응하기도 했고 그래요. 사실 이제 국회 근처라든지 또 특히나 국회 본청 앞 계단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이제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국회 주변에 집회는 금지가 됐었는데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가 중학생을 전화로 협박해서 유죄를 받았는데 맞고소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네, 맞습니다. 이 전직 비서인 박모 씨가 그 중학생 박모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 박모 씨, 전직 비서인 박모 씨는 지난 8월 경찰에 이제 고소를 당해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불복해서 항소를 한 상태인데 벌금형을 받자마자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요. 네. 현재는 이제 신의 한수라는 보수 유튜버에서 정치 부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여권 규탄 구호를 외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현재는 6개월 출입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북한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북한의 선전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말을 맞아서 평양 주민들에게 전한 물고기 선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수산물을 이제 선물로 보낸 것인데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이 행복한 향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마음 쓰시며 바람세찬 포구를 찾고 또 찾으신 위대한 어버이의 헌신과 노고가 낳은 인민의 사랑의 시대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노고가 낳은 인민 사랑의 시대어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물고기 선물 이걸 이렇게 미워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의 최근 협상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자진 사퇴했던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차관급인 정책기획위원장에 다시 임명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에 민생 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1 협의체의 예산안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회 안팎에서 나흘째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와 선거법, 공수처법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재보완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이것도 신성모독이라고 또 올려라 또. 난 뭐 말을 못해. 뭐 말만 하면 신성모독이고 개뿔 같은 소리 하거든. 에이, 설교를 못하겠네. 이게 자꾸 위축이 돼가지고. 에이, 참. 괜찮아? 막 질러도 괜찮아? 맞아. 여기는. 12월 16일 경기도 화성의 한 리조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씨의 설교. 대상은 교회 목사와 부인인 듯. 그날도 역시 레퍼토리는 빨갱이들 싹 쓸어버리고 수사파 싹 쓸어버리고 문재인 저놈 끌어내고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듣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이 또 나왔는데 여기도 남자 목사님들 중에서요, 사모님이 저를 더 좋아하는 걸 절대로 시기 질투 놓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여자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자기 남편보다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나는요, 남자인데도 나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때 여자였으면 반드시 사고 한번 쳤을 거야. 내가 목사님을 유혹해서 하룻밤 데리고 자든지 말든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안 그랬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불붙을 때 주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보이는 건 목사님밖에 안 보이잖아.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여신도가 남성 목사를 좋아하면 내버려두라. 자신이 여성이라면 아마 목사와 불륜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아, 이게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그런데 지난 11월 1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마이크 잡은 전광훈 목사. 여신도는 물론 목사 부인을 비방모략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데 여러분 절대 마누라하고 상의하지 마요. 마누라는 옛날부터 에덴 동산부터 사고를 친 여자라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나는 절대 집사람하고 상의 안 해버려. 집사람하고 상의하다 신세 거꾸로 처박혀버려요 그냥. 여자가 하는 말 중에 절반은 사탄의 말이요. 삐졌다 또 삐졌어. 다 삐졌어. 여자들은 아주 강교해요. 20년 전에도 개척교회, 30년 전에도 개척교회, 50년 전에도 성도들 15명, 지금도 15명. 이런 교회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모님이 기침만 해도 목사님이 경기를 일으켜. 신세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여전도 회장이요. 딱 그것들요 아주 그냥 혓바닥 보면 날름날름 하는 걸 보면은 목사님 해가지고 돈 10만 원 나한테 갖다 줘놓고요 자기 의견대로 끌고 갈라 그래. 여전도 회장들이. 그런 들은요 머리를 다 잡아서 버려야 돼. 이거는 목회뿐이 아니라 세상 지도자도 마찬가지요. 작년 12월 경기도 광주 한 수양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 청와대에 진격할 때 총알바지로 나의 많은 목사 부인을 앞세우겠다고도 발언한 바. 김필컵 문재인을 끌어내서 이제 앞으로 청와대 진격할 때 사모님들을 제일 앞세워요. 그것도 나이가 60 이상 사모님들. 세상에 전광훈 죽일 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바누스 목사 무슨 목사. 이게 전부 종북주의자 애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종북주의자라고 매도. 그런데 왜 이른바 빤스 목사라는 별명을 얻었을까? JTBC 보도. 전광훈 목사님은 또 누구시냐 좀 궁금하실까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 2005년에 설교하면서 여성 집사들이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팬티를 벗으라면 다 벗는다. 목사가 벗으라고 해도 안 벗으면은 그건 내 성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신 게 보도가 되면서. 전광훈 목사는 여전히 득이양양. 차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 신자 수가 늘었다며. 우리가 문재인 하야 애국운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전도돼서 들어온 것이 6월달 이후로 10만 명이 넘었어요. 이야, 하나님 영광이지. 하나님 영광. 다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왜 교회 가겠다 그러냐니까 전광훈 목사 봐서 교회 간다는 거야 다들. 신자가 늘었다고? 믿거나 말거나.
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4231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DJ DOC의 Run to You였습니다. 노래 중간에 바운스라는 단어가 나왔죠. 바운스. 네, 바운스였습니다. 네. 자, 6972번 쓰시는 분, 언론부터 전광훈 씨한테 목사라는 호칭을 붙이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네요. 자, 저희 오늘 퀴즈 문제가 마타도어였죠? 네, 퀴즈 문제의 정답이 마타도어였습니다. 맞히신 분들 얼마나 계신지 만나보기 전에 선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아침을 바꾸는 활력 코어업에서 건강기능식품들이고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도록 할까요? 2449번 쓰시는 분, 음담패설. 네, 마타도어인데 음담패설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5928번 쓰시는 분, 중상모략. 네. 정치판을 보면서 한국이 싫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김용민 라이브를 들으면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자로잰 듯한 중립에 서지 말고 정의의 편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퀴즈 정답으로 가짜뉴스라고 해주셨습니다. 잘 나가다가 정답이 오답이었네요. 네. 9279번 쓰시는 분, 내로남불. 네. 자, 그리고 이경주님, 마키아또. 마타도어가 아니라. 네. 자, 그리고 8008 쓰시는 분, 용호상박. 네. 자, 그리고 6251번 쓰시는 분, 정답, 공소장 변경. K73921437 계정 쓰시는 분, 정답, 덤블도어. 5144번 쓰시는 분, 네가티브 용. 2114번 쓰시는 분, 퇴근길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힐수록 더 오래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용수처장님 건강하십시오. 정답 마타도어. 맞히셨어요. 8180번 쓰시는 분,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흑색선전. 마타도어가 흑색선전이긴 한데 아니었습니다. 마타도어라고 하셨어야 했어요. 네. 0555번 쓰시는 분, 좋은 방송, 즐겁고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모처럼 쉬운 문제네요. 유구무원. 네. 자, 쉽다고 하면서.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어서 6시 34분 지나고 있네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사고 난 곳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전 남부고속도로 산내 방향인데요. 서대전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1차로에서 사고 잔해물 처리 작업하고 있어서 정체가 되고 있고, 이 여파로 이어지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회덕 방향으로 서대전 분기점 부근도 막힙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는 진천터널을 조금 못 간 곳인데요. 1차로에서 사고 나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부근 2km간 여파받고 있고요. 반대 하남 방향은 남이천 나들목 부근 6km간 정체입니다. 중부 1터널 부근과 하남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정체고, 여의 2교부터는 사고 처리 중인 반포대교 부근을 지나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양화대교 부근에 사고 여파가 겹쳐서 잠실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드립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나는 시간, 책의 맛. 네, 지난주에 못 나오셨어요.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분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김갑수 평론가께 칭찬을 좀 받으려고. 왜요? 제가 김갑수 평론가님처럼 집게를 들고 밤에
담배꽁초를 주우러 다닙니다. 아, 그래요? 동네. 예. 야, 이것도 웬일이야.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동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예. 그거라도 해서 운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집게 들면 허리 숙이는 일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네네네. 그 성취감은 또 말도 못해요. 아, 예. 근데 정말 쓰레기 이상한 데 버리죠.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담배를 함부로 버리죠? 세상 말았구나.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인류의 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먹는 담배를 한번 개발해볼까. 원래 씹는 담배도 있어요. 다 태우고 나서 입에 넣고 버리게. 김용국 씨 생각 잘했다. 네. 근데 너무 성취감이 있습니다. 정말 동네가 깨끗해지는데.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기분이 말도 못하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운동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매일 스쿼트 100개 이상 하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산책도 많이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도 나가셔야 되는데. 네? 지도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 얘기 다 오늘 제치고 바로 지도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존 스타인백의 소설 진주 골랐습니다. 진주. 우리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 씨라고. 연결을 시켜도 예, 그렇습니다. 펠레가 우리말로 그 진주래요. 축구 선수 이름 펠레가 진주래요. 펄. 예. 근데 오늘 어떡하지 제목이 진주의 저주인데 큰일 났네. 그래요? 아이고, 그렇군요. 좀 무서운 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쓴 작가가 누굽니까? 네. 이 분노의 포도와 에덴의 동쪽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작가이면 세계적인 작가이기도 하죠. 네네. 존 스타인백입니다. 존 스타인백은 저보다 우리 김갑수 평론가께서 훨씬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어느 각도로 설명을 해야 되나?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 쪽으로 미국의 최고봉이고 노벨 문학상 받고 또 미국 문학을 얘기할 때 가장 중대한 세 사람. 그러니까 그 위대한 개츠비의 피츠제럴드하고 그다음에 제디 셀린저, 호밀바트 파스꾼, 그리고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나 에덴의 동쪽, 불만의 겨울 몇몇 작품들, 위대한 작품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이 존 스타인백은 말하자면 현란한 문체적 특성으로 이렇게 하는 문학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 그 공황기에 그 황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심리들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드라이한 문체로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들에게 그 역사의 격변과 삶의 이야기로 그 감동을 주는 작가인데 오늘 정선태 선생이 소개해 주신 진주는 사실은 존 스타인백의 전형적인 작품으로서는 좀 예외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 풍요로운 표현력과 그러니까 하나의 우화, 멕시코 우화에서 가져온 그런 거여 갖고 스타인백도 이렇게 감성적이고 표현이 풍성할 수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분노 포도 그리고 에덴의 동쪽은 영화로도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실 테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존 스타인백의 주류와는 좀 다르게 우화 비슷한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잘 알려진 생쥐와 인간, 아메리칸 드림의 뭐랄까요, 이 비극성, 약간 문제점을 파헤친 이것도 우화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미국 작가인데 미국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네요. 아주 저는 이 개인적인 인연이 하나 좀 있었는데 어릴 때 집에 삼국지, 초한지, 군엽지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걸 막 달달 외울 정도로 읽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이 좀 문학 작품에 대한 꿈이 생겼는데 을류 세계문학 전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하여튼 어떻게 어렵게 그걸 구해서 처음 읽은 책이 바로 그때는 분노의 포도라고 번역책이 안 나오고 의류 거기서는 분노는 포도처럼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분노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중1 때 읽는데 그 알고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슬픈 거야. 밤중에 이렇게 밤새 그걸 읽고 여러 날에 걸쳐 읽는 그 밤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제대로 된 작품으로 저라는 소년이 처음 읽었던 작품이 바로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인 거죠. 그 분노의 포도는 미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네. 그 바람에 제가 좌파가 됐나 봐요. 산모가 처음 등장하는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산모. 그러니까 아이 가진 여성. 산모.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대단히 뭐랄까요? 숭고한 장면인데 그 아이를 사산하고 난 다음에 여성이 그 굶주린 남성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입니다. 이게 로마식 자선 이런 얘기를 쓰죠. 네. 그것 때문에 뭐 금서에 내몰리고 그랬던 작품이기도 하죠. 존 스타인백은 생전기에 엄청 비판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검찰이 끝없이 쫓아다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 불편한 글들을 많이 써서. 네. 제발 나 좀 못 쫓아다니게 하라고 검찰 총장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편지를 썼다고도 하죠. 그래요. 제발 좀 그만 괴롭히라고. 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라는 편지를 썼던. 네. 진주는 어떤 작품이죠, 그럼? 네. 이 작품 맨 앞에 존 스타인백이 직접 쓴 짤막한 서문이 있는데 일단 우화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 씁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우화라면 사람들은 어쩌면 이 이야기로부터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내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보게 될 것 같다라고 썼는데 그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화라는 겁니다. 의미가 깃든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진주는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진주를 발견한 어떤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진주를 어느 날 갑자기 발견했다. 그럼 횡재한 건가요? 스토리를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처음 시작은 이렇게 돼요. 주인공이 이름이 키노, 주에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애기 이름이 뭐였지? 코요티노. 코요티노. 원주민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인디언들이라고 나오고 원주민 일가족이 아주 따뜻한 가족 전경이 나오는데 그래서 굉장히 따스럽습니다. 읽어가면서 기분 좋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전갈이 아이 요람으로 이렇게 와요. 아버지가 몸을 던져서 잡으려고 했지만 안 되고 애가 물립니다. 그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인디언 마을을 벗어나면 백인들의 거주지가 있었고 그 백인 의사를 이제 불러도 안 오니까 옛날에 다 부르는 거였는데 찾아가는데 거의 사람으로 안 대하는 거죠. 백인 뚱뚱한 그 백인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원주민은 내가 수의사냐 짐승까지 치료해야 되냐. 아니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렇게 되는. 이게 이 백인과 원주민의 관계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돈이 있으면 이제 해주겠다 하는 건데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키노 원래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배 타고 물 속에 뛰어드는 카약 하나 갖고 이제 사는 사람인데 뛰어들어서 노력을 했는데 정말로 우연히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진주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로또 복권에 횡재가 된 것 같은 그런 거. 그걸로 얘기가 이렇게 출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요. 살다가 횡재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횡재 본 일이 있어요, 김영민 씨? 저는 제 아내를 만난 거를 횡재했다라고. 진부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봤어요. 아니 가끔 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정선태 선생은 전혀 없습니다. 뭐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뭘 사놨는데 땅이나 집을 샀는데 몇 무슨 배가 운동회 됐다든지. 할 때 말이죠. 기념품 추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에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말이죠. 어떤 송년회 때 갔는데 10명 중에 8명이 선물을 받는데 그중에도 못 꼈어요. 제가. 분개합니다. 우리 셋 다 왜 이러지? 저도 한 번도 무슨 행운이 된 적 없어요. 그래요. 단 한 번도. 자, 이렇게 갑자기 횡재하면은 주변 사람들의 그 눈길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을 갑자기 쥐었을 경우 그 쥔 사람도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겠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눈길이 변합니다. 이 상호적이죠. 대단한 그 변화를 실감하실 텐데 우리는 그 경험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근데 이 경우 키노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그 시선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뭐 시샘, 뭐 질투, 또 선망 여기에 반응이라도 하듯이 키노는 끊임없이 이제 불안하고 그죠? 두려워하고 어디에 감춰야 할지 전전긍긍하고 그런 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 있는 진주를 어떤 원주민이 갖고 있으니까 인정에 네. 갖고 있으니까 네네. 백인 상인들이 그걸 이제 슬쩍 싸게 살 거 아니에요. 네네네. 와서 대놓고 사기들을 치는 거예요. 아 이거 못 써 막. 그러면 백인 상인들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같은 마을에 사는 따사롭게 지냈던 이웃들 네. 같은 원주민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질시 뭐 이걸 어떻게든 뺏으려고 그러고 이게 좀 비유는 좀 이상한데 네. 그 백인 상인들이 그 진주를 값을 이제 싸게 매기려고 사기치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겪었던 똑같은 일이 생각나요. 네. 강남 땅 갑자기 줄 딱 그어놓고 네. 거기 농사 짓던 사람한테 와갖고 아 이거 한 2배, 3배 줄게요. 그러니까 놀래갖고들 다 팔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랬던 시절의 얘기랑 비슷해. 네, 딱 그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양 탁 가서 한 평당 500원 하던 거 다 기억나거든요. 네, 풍납동에 평당 500원이었어요 실제로. 네네. 그걸 한 1,000원 드릴까? 1,500원 드릴까? 이래버리면 그게 지금 뭐 몇천만 원짜리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 짬짬이를 해서 진주 상인들과 진주 상인이 고용한 하수인들이 짬짬이를 해서 아 이거 너무 커서 별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 막 이러고. 뭐 수도에 나가서 팔아도 이건 어림없을 거예요. 네. 하면서 1,000페소를 준다고 했다가 500페소도 안 될 걸 이러더니 1,500페소 준다고 얘기하면서 막 마음이 움직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네네. 그 수의사냐고 하면서 내쫓았던 의사도 갑자기 찾아와서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이에게. 이제 자기가 묘수를 부릴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듯 온갖 사람들이 진주를 둘러싸고 만사의 욕망이 충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주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몰고 왔다. 이를 이 차원에서 아까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진주의 저주라고 하신 거죠? 네. 이 오늘의 제목, 이 코너 제목을 진주의 저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펠레의 뜻은 진주다. 펠레의 저주네요. 펠레의 저주. 아, 펠레의 저주란 말도 있잖아요. 왜? 아니 왜 세계 그 큰 복권 당첨자들이 불행해졌다더라 뭐 그런 보도 많이 뉴스 나왔어요. 많잖아요. 네. 그 비슷한 걸 베개에 깔고 있는 얘기죠. 네. 아니 근데 뭐 불행한 사람들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부나 권력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쥐었을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랄까 능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작품에서 스타인백이 강조하고자 했던 건 정말 우리가 이 돈이나 권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가? 이 화폐나 권력이라는 게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네. 뒤흔들어 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 존 스타인백이 이 글을 쓸 때는 분명히 인간의 욕망을 탐욕이라고 여기고 이 주인공 키노가 갖게 된 그 어마어마한 이 진주라는 것은 인간을 이제 파멸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 진주를 또 탐내고 테러를 가해서 키노를 죽이려고 했던 마을 사람들도 네. 그 탐욕에 의해서 징벌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몰아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수십 년 지났고 2019년 이 시점에서 오늘날 제가 다시 정선태 선생 덕분에 이 책을 볼 때는 네. 좀 해석을 달리할 부분이 꽤 있구나 하는 게 네. 과연 아무런 것도 갖고 있지 못하던 이 인디언은 이 사람은 키노는 그 거대한 보석을 가질 자격이 정말 없는 건가? 그런 행운을 얻게 되면 과연 꼭 불행해져야 되는 것인가? 네, 네, 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이 소설 안에도 막 결국은 이걸 버리게 됩니다만 진주를 바닷속에 버리게 됩니다만 사실 이 키노는 막 의지를 다지고 그러거든요. 난 이걸로 성공해 볼 거야. 근데 소설은 그걸로 불행해진 것이지만 욕망을 버리는 것만이 이 인간에게 권할 수 있는 최선인가? 정선태 선생은 좀 이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아니요, 저도 비슷합니다. 이게 원주민은 그러니까 삶의 조건이 형편없는 사람은 형편없는 수준만큼의 행운과 꿈과 미래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키노의 이런 말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이제 이것은 이 진주인데 이것은 나의 불행이면서 나의 생명이다. 이거 지킬 것이다. 네. 그리고 진주는 이제 나의 영혼이 되었다. 이걸 포기한다면 내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 이건 해석이 다양하게 가능할 텐데 이 말들은 자기 아내, 이 주애너의 말과 상응한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이 진주는 악마다. 네. 우리를 파멸시키기 전에 없애자. 돌로 쳐서 깨버리자. 본래 있었던 바다 밑으로 던져버리자. 악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키는 못 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겪어야 했던 서러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얘기 속에 좀 생략이 됐는데 키노는 이 진주 때문에 이 테러를 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도 빠지고 네네. 살인까지 저질러요. 아, 살인이요? 네, 이 진주를 지키느라고 누군가를 죽여야만 됐었어요. 예. 근데 이럴 때 물어야지 당연히 진주가 과연 악마이기만 할까?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리고 악마인 줄 알면서도 그걸 기꺼이 버릴 수 있거나 버리거나 또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참 어려운 문제죠. 네. 그래서 키노도 쉽게 버리지 못하고요. 그 버리는 과정들에 대해서 작가도 상당히 좀 힘들게 기술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작품이 미국 현대사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담은 것일까요? 이게 우리 굉장히 그 국어 수업 시간 비슷한 분위기의 작품을 오늘 선정을 한 거여서 네. 우리가 바로바로 연상하고 수없이 많이 되뇌었던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이 산업화를 호되게 겪으면서 공황이란 걸 겪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깨닫는 것이죠.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부의 추구가 인간에게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또 이 징벌로 돌아올 것이냐. 이 깨달음 속에 존 스타인백의 문학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적 탐욕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해봐라 하는 취지로 이런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죠. 네. 근데 지금 시대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도대체 어떻게 재구성해야 되느냐. 네. 새로의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거. 그냥 탐욕을 버려라.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더 탐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라. 분수가 어디 있다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많은 작가들이 그렇겠지만 존 스타인백 역시 이상주의자인 건 맞습니다. 이 진주의 마을도 하나의 유기체적인 공동체고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나의 그 유기적인 이 생명체처럼 움직이는데 그런 그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이 장에 진주라는 게 툭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의 삶이 완전히 깨져버리죠. 네. 깨져버리는 게 우리 문명화의 대가라면은 우리 언제까지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가. 문명화 또는 이 자본주의화와 함께 우리가 부유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물질적으로 부유해진 대가로 우리가 치러했던 건 무엇인가 라는 걸 묻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 주애너가 이 독백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의 평화는 정말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문명의 진보와 함께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문자 좀 소개하겠습니다. 크로시아님, My Precious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말을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23번 쓰시는 분. 김용민 씨는 김용민 라이브 진행하게 된 것이 횡재한 것입니다. 횡재다. 라고 하셨고요. 3699번 쓰시는 분. 메카시 열풍에 희생됐던 존 스타인백 아니었나요? 네. 냉전 시대 빨갱이 콤플렉스. 네. 그 시대에 또 존 스타인백도 고초를 겪었다. 이 말씀이죠. 네. 김미선님, 키노가 잘 사는 결말로도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후속작을 누군가 써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중우님, 이 현대사에 던지는 메시지는 트럼프에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탐욕을 버려랍니다. 정말 해몽이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고전의 매력이겠죠. 그렇죠. 네. 고전은 정말 많은 해석과 또 재해석을 허용하는 그런 뭐 상상력의 보공고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갑수 문화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선태 국민대 교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네요. 자, 오늘 8시부터 여러분 콩으로 저희 김용민 라이브 공개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글징글 2019 녹화가 있습니다. 오창석 씨도 함께 하니까요. 오창석 씨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오늘 녹화 현장 8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